규제 지역이 막 강화되던 시기에서 이제 완화되던 시기로 갔었잖아요. 근데 다시금 강화되다 보니까 이거를 강화됐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네. 여기서 생각보다 실수가 많아요. 내가 실거주 아닌 줄 알았지만 실거주인 요건도 있고요. 나는 실거주가 아닌 줄 알았지만 실거주인 요건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렇죠. 어떤 거냐. 이 1세대라는 포인트를 잘 놓치는 사람들이 1번. 네. 그리고 계약금 기준, 그리고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가 2번이에요. 이거를 좀 더 풀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 사례인데, 뭐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 제 얘기가 어떻게 됐냐? 네. 저는 무주택자였다가 네.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아직 취득을 안 했어요. 취득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2017년도 파리 대책이 지정이 됐어요. 그 기간에. 네. 그러면 저는 계약을 했고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 잔금을 쳤잖아요. 네. 그럼 원칙적으로 양도세는 잔금 기준이라 했으니까 저는 실거주 2년을 해야 되죠. 된다. 네. 그런데 저는 무주택자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 실거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엄청 알아봤는데 억울하게도 네. 1세대가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유주택자잖아요. 아. 제가 그때 당시엔 세대 분리를 안 하고 저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다 보니까 뭐 지금이야 이제 독립을 했지만 네. 사실 그때 시절에는 저희 아버지와 이제 아들이 같은 세대에 있는데 아버지가 적폐야. 네. 집이 있어. 뭐, 근데 아들이 유명한 투자자시죠. 아들이 또 집을 사. 우리 세대로 묶이잖아요. 세대로. 네. 그러니까 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이제 아들 적폐는 실거주를 해야 된다. 아빠 적폐와 세트로 묶이기 때문에 참. 그래서 네. 저는 여기를 실거주를 해야 됐고 네, 뭐 실거주를 어떻게 하나 하다가 우리 상생임대주택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나와서 네. 그거로 이제 아주 전세 금액을 안 올리고 5% 이하로 동결하고 그렇게 하면서 갔었던 추억이 있는데 네. 그래서 보통은 1세대를 놓쳐가지고 움직이는 경우 있고요. 참고로 양도소득세 1세대 기준은 만 30, 소득, 혼인, 셋 중 하나를 충족하고 별도의 독립주거 공간을 갖춰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거를 계약금 지급일 시점에 1세대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계약할 때는 아버지랑 같은 세대에 있었어.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네. 실거주 안 하게 하려고 부랴부랴 세대 분리를 한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는 1세대였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안 된다. 네. 라는 얘기 해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 놓치는 포인트가 1세대도 1세대인데 계약금 지급일 현재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거는 되게 웃긴 게 오히려 다주택자인데 실거주를 안 해도 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 어떤 식으로냐? 예. 계약금 지급일 현재 뭐 이런 거죠. 내가 계약을 했어요. 네. A주택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안 쳤어. 또 B주택 매매 계약을 하고 아직 잔금을 안 쳤어요. 네. 그러면 주택은 아니죠. 우리가 양도세 기준은 잔금을 치고 등기를 쳐야 주택으로 바뀐다 했잖아요. 네네. 그 전에는 그냥 계약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A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뭐 지정되기 전에 여긴 등기가 났어. B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 이후로 등기를 쳐요. 그럼 나는 1주택자인데 두 번째 주택을 잔금 치니까 그럼 이거 뭐 A주택은 실거주 안 해도 된다 하더라도 B주택은 실거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지만 실거주 안 해도 됩니다. 왜냐? B주택 매매 계약을 했었을 때도 네네. A주택 잔금을 치기 전이었었으면 무주택자잖아요. 그렇죠. 그냥 계약만 두 개 한 거고 오히려 이 사람은 두 채 다 실거주 안 해도 됩니다. 더군다나 보통 이게 어떤 때 시너지가 나느냐, 보통 A와 B와 이게 1년 텀 내면 또 일시적 2주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B 물건이 분양권이었다. 그래서 A 취득하고 한참 뒤에 잔금 쳤다. 그런 경우에는 A주택도 비과세, B주택도 비과세, 그것도 실거주 안 하고 이렇게 된 케이스를 저는 실제로 알려드렸고 그분은 너무 좋아했고 실거주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김재경 소장과 상담했던 실거주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해줬고 실제로 그분은 두 채 다 실거주 안 하고 비과세를 팔았거든요. 와.
그러고서 갈아타기 하고 네. 그랬습니다. 이런 훌륭하신 식으로도 분이십니다. 그렇죠. 자기 실고주 해야 되는 줄 알고서 막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솔루션을 드렸었던 사례도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이제 규제 지역이 막 강화되던 시기에서 이제 완화되던 시기로 갔었잖아요. 근데 다시금 강화되다 보니까 이거를 강화됐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양도세 중과 뭐 중과세율까지는 무섭다 하더라도 일반 세율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요. 예. 비과세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정리드렸던 게 똑같이 양도차익이 10억이라 하더라도 중과세율은 팔고서 남는 게 없죠. 그냥 세금만 7억 5천 내야 됩니다. 30% 중과 두들겨 맞으면. 근데 일반 세율이라고 해도 그냥 벌었으니까 내는 거지라고 하기에는 4억 2천 세금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만 만족한다라고 하는 순간 세금이 1억 5천 언더로 끊깁니다. 대박. 그래서 세금 세팅이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여기서 내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10년 보유, 10년 거주, 최대 합 80% 받았다. 1,500만 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후 수익률도 정말 강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해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그 외의 세금들도 중요합니다. 당장 우리가 중요한 게 뭐죠? 취득세. 뭔가 살려고 해도 취득세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액에 따라서 6억 이하는 1.1%, 그 다음에 6억에서 9억 사이는 우리가 3분의 2x 마이너스 3, 뭐 1차함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1%에서 3% 사이의 그 함수로 나온 세율이 적용되고요. 9억 초과는 3.3% 세율로 가는데, 근데 이것도 1주택자일 때 얘기인 거고요. 근데 만약에 다주택자다. 근데 여기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라고 하면 8.4, 3주택자라고 하면 12.4%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하나씩 빼줍니다. 그래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사요. 지금 현재 마포구나 성동구를 사요. 그러면 두 번째 주택을 사도 1.1에서 3.3% 일반 취득세율이 되고요. 네. 근데 만약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세 번째 주택을 사요. 그럼 8.4% 가고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렇죠. 좋네요. 혹은 여기 또 써 있는 게 뭐죠? 일시적 2주택도 있죠? 내가 A주택이 있는데 B주택을 강남 3구나 용산 3구를 사고 싶어. 그러면 비취득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 처분하면 또 일반 세율 해주는 이런 규정들이 있다라는 얘기 해드리고요. 네. 그러면 여기도 의문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종전주택이 압구정이야. 반포야. 팔고 싶을까요? 팔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예요. 자손 대대로 물려주고 싶죠. 그렇죠. 보유세를 막 버티면서 이러면서 이제 물려주고 싶을 텐데 네. 내가 화폐가치 떨어지니까 네. 주택 하나를 더 사고 싶어. 근데 비주택을 살 때 이게 강남 물론 사고 싶은데 강남을 사면 3년 내에 종전주택 팔아야지만 돼. 그렇죠. 나 압구정 팔 생각이 없어. 네네. 일단은 그러면 8.4% 내면서 가든가. 근데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못 냅니다. 세금을 몇 억씩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을 가야겠다. 마포, 성동, 강동을 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비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요건을 보고 취득세 일반 취득세로 간 건데 만에 하나 네. 규제 지역으로 바뀌어요. 근데 아까 양도세는 취득 시점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취득세가 당연히 취득 시점 기준일 것 같은데 그럼 나 갑자기 계약은 비규제일 때 있는데 그럼 취득세 8.4%인가요? 라고 질문이 진짜 많이 옵니다. 네. 이 질문이 진짜 많이 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 지역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비규제 지역을 산다라고 했었을 때 다행히도 취득세는 계약 시점은 기준으로 갑니다. 계약 시점. 그러면 이런 얘기를 참고로 저는 세무사는 아니에요. 네. 세무사는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항상 팩트 기반으로 얘기해야겠죠. 네. 그래서 법조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면 이런 규정들을 세무사도 법무사도 잘 몰라요. 관심들이 없어서. 그렇죠. 이런 부분만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아니에요 뭐요 얘기하면 지금 이 영상 캡처했다가 보여주면 그 세무사님도 법무사님도 조문 읽어보면 그렇게 써있거든요. 그럼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방세법 제13조의 2를 보게 되면 중과세율에 대한 규정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뭐 여기 뭐 써있죠. 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가액 이상 주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중과세를 어떻게 한다. 뭐 2주택에 대한 중과, 3주택에 대한 중과 이런 얘기들이 써있죠. 아까 그 표에 대한 내용이 이겁니다. 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취득할 때는 3주택자 혹은 그냥 조정이 아닌 4주택자 이상자는 뭐 이제 중과세율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뭐 이런 식으로 막 써있죠. 네. 4배 때리겠다라는 식으로 있는 건데 근데 여기를 쭉쭉쭉 보다 보면 사항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항 규정을 보다 보면 이 써있죠. 1항부터 3항까지를 적용할 때 1항부터 3항이 뭐예요? 다주택자 중과에 대한 사항이에요. 여기 보면 뭐 100분의 400 뭐 이런 식의 뭐 써있는 것들이 있죠. 이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여기 써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고실 이전의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여기 또 써있죠. 계약금 등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봤었던 규정이 똑같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네요. 깔끔하게 요 규제 지역 지정하기 전에 계약했으면 봐줄게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오히려 양도소득세처럼 지저분하게 계약 당시 1세대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되고 이런 얘기 없거든요. 그러네. 양도소득보다 훨씬 깔끔하네. 네, 지방세는 되게 심플합니다. 이게 양도세가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요. 사실 양도세도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방세는 이렇게 심플하다.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해드리고요. 네. 그러면 또 다른 거. 어. 대출 규제도 많이들 우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제 제약 때문에 또 대출도 주니까 양이. 특히 대출이 강화될 거라는 말들은 현재 많이 있다 보니까 기사도 보다 보면 뭐라고 써있냐. DSR 강화 전에 막차 타야 되는 거 아니냐. 당장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스트레스 DSR만 가지고서 지금 빨리 움직이진 않아요. 네. 스트레스 DSR 3단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대출 한도가 예를 들어서 뭐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떨어지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 대출 뭐 7억 받으려고 했는데 6억 5천밖에 안 나와가지고 아우 집 살려다가 대출 5천만 원 안 나와서 못 사요 라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뭐 어차피 받을 거면 빨리 받자에 가까운 거긴 한데 지금 사람들이 대출해서 고민하는 거는 15억 초과 대출 금지라든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 예. 또 대출 주거 사다리를 박살내버리는 뭔가가 또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빨리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7월달 된다 해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된다라고 해서 빨리 대출 받아서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없어지냐?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또 분명 대출 규제 나올 것 같다라는 공포감이 있으면 지금 사야 된다라는 심리는 계속적으로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대출 규제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지느냐? 계약 시점 기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자면 이 15억 초과 대출 금지라는 말도 안 되는 사항이 등장했었던 게 2019년도 1216 대책입니다. 이런 식의 대출 금지 여기 보다 보면 뭐라고 써있나요? 초고가 아파트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담대 금지라고 써있는데 그때 당시는 15억 초고가 아파트였나 봐요. 근데 지금은 15억 초과 주택을 초고가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대출 금지들이 보통 적용이 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보느냐 이때 말고도 항상 대출 금지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었습니다. 2017년 8.2 대책, 2018년도 9.13 대책, 그리고 2019년도 12.16 대책 점점점 가면 갈수록 대출 금지에 대한 사항들이 막 튀어나오는 건데
이미 뭐 9.13 대책에는 다주택자는 대출 금지 걸어놨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 12, 16대는 뭐 다주택자든 무주택자든 15억 초과 대출 영원, 소득이 내가 얼마든 간에 영원 이렇게 했었던 게 특이했는데, 항상 이런 대출 금지 정책들이 계약 기준으로 갔었습니다. 그 전에 계약을 했냐 안 했냐 라는 걸로 가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DSR도 3단계 도입이 지금 7월 달에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6월 달까지 계약서를 썼다 라고 하면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은 적용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게 신뢰가 없잖아요. 자꾸 또 뭔 기상천외한 사항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보니까, 기왕이면 대출 받을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죠. 어쨌든 뭐 계약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아까 세금이나 뭐 아까 양도세는 취득세처럼 명확하게 시행령에 법령에 그냥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혹시 이것도 그냥 가계대출 안정을 위해서는 그냥 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서를 빨리 쓰러 갑니다. 은행에 일단 서류 심사 빨리 넣고 이제 대출 자서하고 대출 실행 빨리빨리 해야지 라고 하면서 달려가고 있고요. 근데 일단은 원칙은 계약일 기준이다. 그런데 뭐 계약일 기준이라 한다 하더라도 굳이 어쨌든 대출 받을 거면 천천히 대출 실행하러 갈 필요는 없잖아요. 빨리 은행으로 달려가서 일단 접수 빨리 하셔라, 안전하게, 이런 얘기들은 해드리고요.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뭡니까? 이제 마지막 사항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또 확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냥 거래 자체를 틀어막는 거라서 그냥. 네. 그냥 오 시장님께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하고 싶으면 좀 이런 거는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아무튼 성동구 집값에 예의주시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동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기쁘면서도 씁쓸합니다. 이게 좋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동구가 이제 막 거론되는 게 네. 기쁘기도 하면서도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적용돼? 라는 생각 때문에 또 그냥 씁쓸하기도 하는데, 그럼 토호제가 진짜 적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강남, 상공, 용산구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방안을 발표했었던 2025년도 3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물론 안정화 방안이라 써놓은 것 치고 안정화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만, 여기서도 보면 방안에 써 있습니다. 이 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언제 하느냐? 2025년도 3월 24일부터 2025년도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라고 했는데, 아마 연장할 것 같긴 하고요, 지금 분위기상은. 근데 이거 효력은 언제 개시되느냐? 3월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럼 발표는 3월 19일이었고 3월 24일부터 계약하는 사람부터 적용이라고 하니까, 그때 우스갯소리로 5일장이라는 얘기 있었거든요. 5일장 맞네요. 5일장 열렸다. 네. 지금 강남 진입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면서 사람들 막 달려가지고 갭 투자 마지막 찬스예요 라고 하면서 잡아냈는데, 그 사람들은 승자죠. 말 그대로 주거 사다리가 끊겨서 이후로는 이제 뭐 현금 다 들고 가야 살 수 있고, 일단 현금을 떠나서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보니까 그때 5일장이에요 라고 하면서 잡은 사람들이 승자였는데, 그건 여기서도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효과는 지정되기 전까지 매매 계약한 사람들은 괜찮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마포구나 성동구, 강동구를 샀어요. 매매 계약은 했어. 잔금 아직 안 쳤어. 만에 하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돼서 나는 현금이 갭 투자하려고 현금이 딱 10억으로 갖다가 갭으로 샀어. 전세를 맞춰야지만 잔금 칠 수 있는데, 네. 혹시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돼서 갭 투자 안 돼, 실거주 하세요 라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잔금 못 치면 나 그럼 계약금, 중도금 날려야 되는 거야? 라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 되게 많고, 질문도 실제로 많지만, 이거는 계약일 기준으로 간다. 그러니까 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계약했다라고 하면 안심해도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은 쭉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실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매매 계약을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스킬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만한 사항들이 쭉 정리되었는데,
지금 집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서울 집값, 마포, 성동, 풍선 효과 규제의 칼을 지금 벼르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진짜 규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고, 실제로 우리 규제 지역이 진짜 많이 지정됐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어지간한 서울 수도권, 광역시, 주요 거점 도시들 다 지정했거든요. 빠숑이 아까 얘기했던 동두천 이런 데도 다 지정했는데 여순강을 왜 지정하냐고 난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런 데들도 네. 지정이 됐었다 보니까 이런 거 우리 안심할 순 없다. 그래서 그동안은 규제 완화의 시대였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제 다시금 규제 강화의 시대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규제 강화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규정이 바뀌는지를 면밀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이 영상 제가 정말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